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류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왔고 앞으로 더 그 발전은 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더 나은 삶으로 갈지 아니면 파국으로 갈지 그 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학적 소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적 소양을 통해서 인류의 앞길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과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이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초기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돌아다니거나 기껏 돌도끼를 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먹거리를 해결을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의 자연은 인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무장을 하고 지구 밖에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나설 정도로 막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왔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화가 중에도 폴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와 같은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개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화가는 자신을 이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가운데에 있는 성인으로 자라고 화면의 왼쪽에 있는 늙은이로 늙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한 화가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한 그림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표는 맨 왼쪽은 시간 스케일에 맞춰서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는 각 시대별로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인류가 태어난 것은 맨 꼭대기에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왼쪽 꼭대기에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인류라는 종은 약 200만 년쯤 전에 다른 종으로부터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생 인류, 즉 우리 조상이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약 10만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종이 있었지만 나머지 종은 다 멸종을 하고 인류 속에는 현생 인류 우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에 몇 가지 책을 권해드릴 텐데요. 이 책은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어떤 지역의 인류는 가난하게 살았고 어떤 지역의 인류는 넉넉하게 살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 이유를 파헤치면서 쓴 책인데 과거의 역사서와 달리 자연과학적 방법을 많이 도입을 해서 역사 시대를 약 3,4천 년 정도에서부터 12,000년 전까지로 확대시킨 책입니다. 이 인류학적, 지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10,000년 전부터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망해 본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하랄리라는 분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새로운 추상적인 그 사고를 하면서 굉장히 큰 집단으로 사냥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급격한 발전,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커다란 기계 문명을 시작을 했고 약 400년 전에 과학혁명을 통해서는 인류가 얼마나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찾고 그 모르는 것을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문명을 일으켰는지를 설명을 한 책입니다. 이 다음 책은 그 최근에 생물학에서 발전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인류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새로운 조망을 해주는 책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거의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형태로 살게 되었는데 그 유전자만의 지배가 아니라 그 유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적은 정보로 빠른 생존을 하기 위해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행동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준 책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소개를 한 책들도 있는데요. 다음 책은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경제적, 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점령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주 소수의 초지능을 가진 인류만이 어떤 지배력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 책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책도 있는데요. 특이점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류의 문명이나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이점이 오게 되면 유전학과, 나노기술과 그리고 로봇 공학 등이 인류의 삶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술들이 우리 문명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지, 인류의 삶은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꿀지를 설명을 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 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책은 과학을 재미없게 배운 저자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과학을 소개를 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았는지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피상적인 과학 지식을 넘어서 상당히 심층적인 과학 지식까지 쉽게 소개를 한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에 많이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답을 해왔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데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의 연구의 대상은 공간의 크기로 본다면 아주 작은 플랑크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작은 원자핵에서부터 우주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의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도 우리가 평소에 보는 시간은 초 정도나 밀리초 정도밖에 쳐다보지 못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쳐다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부터 우주의 역사에 이르는 138억 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과학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은 가장 큰 스케일에서 보면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약 1조 개 정도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확대해서 쳐다보면 그물망 같은 우주의 은하의 구조에서부터 은하단이라는 것이 보이고 은하단 안에는 몇 개의 은하가 섞여 있습니다. 그 은하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별자리들도 볼 수 있고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별들 근처에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을 쳐다보면 그 안에 여러 개의 행성들이 보이고 그 행성을 지나서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 지구가 보입니다. 우리 지구는 몇 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 안에는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익숙한 세상인데요. 그거보다 더 작은 세상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세상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물방울의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생명체들도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미세한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생명체를 쳐다보면 그 안에는 놀랄만한 세상이 새로 펼쳐집니다.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들은 다시 더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비라고 부르는 DNA가 보이네요. 그 DNA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공간들은 전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자의 중심에는 아주 작은 원자 핵이 존재합니다.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쪼개보면 그 안에는 쿼크라는 더 작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크기의 세상들이 자연과학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 스케일에서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스케일에서 세상을 보면 이런 세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칠 때 번개는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고 온 공간을 헤매다가 땅에 딱 접촉하는 순간 모든 전기가 그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연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은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자연 현상에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일관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과학 이론은 딱 고정돼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학자들은 과학 이론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기여를 하는 것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과학 지식은 오랫동안 자연 현상을 잘 설명을 합니다. 과학 이론 중에는 사라져간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다른 그 이론과 맞지 않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이론은 사라지지만 좋은 과학 이론은 오랫동안 자연 현상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 지식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학 지식은 자연 현상에 국한돼서 설명을 할 뿐이지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들은 과학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첫째,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 이론은 논리와 상상이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일단 만들어진 지식은 굉장히 확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지식들이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에서는 상상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과학은 설명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거의 신화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과학은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의식적 반성이라는 건데요. 기존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반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레이는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만약에 두 개를 묶으면 무게는 더 무거워질 텐데 그러면 더 빨리 떨어질까요? 원래 무거웠던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하겠지만 무게가 커졌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천천히 떨어지는 가벼운 물체와 묶였기 때문에 원래 무거운 물체보다 더 천천히 떨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의식적 반성이 출발이 돼서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Galileo's experiment was simple. He took a heavy object and a light one and dropped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Now in this case, the It takes 3 hours to pump out the 800,000 cubic feet of air from the chamber. Cameras on, 2, 1, release. 그리고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량화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갈릴레이는 자기의 낙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성적인 설명이 아니라 정량적인 설명을 도입을 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찰이나 실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에서 실험이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바로 이 단계 때문입니다. 어떤 이론을 확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론에 맞는 현상을 100가지를 봤다고 해서 101번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10,000번을 똑같은 현상을 관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1번째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면 그 이론을 확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증은 한 가지 반대된 사실 하나만 발견을 하면 그 이론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라는 주장을 했을 때 까맣지 않은 까마귀를 하나만 발견을 하면 그 이론은 무너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이나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전부 중력이라는 한 가지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성공을 하면 그 논리적인 체계 하나로 굉장히 많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과학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좋은 이론은 오랫동안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과학의 지식에는 여러 가지 위계가 있습니다. 특정 지식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명제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별이 하루에 한 번 떠올랐다가 진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이런 특정 지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을 이용을 하면 태양이 떠서 지는 것과 별이 떠서 지는 것과 달이 떠서 지는 것까지 모두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편 지식을 묶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편 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이론은 보편 지식에 해당을 하면서 많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 지식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예가 16, 17세기에 일어났던 천문학 혁명의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지만 그 아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상상에 의한 주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고 그것을 우리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이용을 해서 중력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티코 브라헤가 찾았던 것은 천체에 대한 특정 지식들이었고 그 특정 지식을 케플러가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주었고 뉴턴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중력이라는 보편 지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 천문학 혁명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과학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몇 가지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과학 지식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 혁명 이후에 근대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대 문명에서는 산업혁명을 통한 기계 문명이 시작이 된 사건이었고, 인류는 그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고달팠던 삶을 극복을 하고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그 천문학 혁명에서 찾은 보편 지식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삶의 의미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과거에는 이 우주가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에는 이 우주는 커다란 폭발에서 시작했다라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소개를 했고,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지나왔습니다. 또 실용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 수식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예측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GPS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과 일반 상대론이 예측하는 그 결과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중력이 약한 저 우주 공간에서는 시계가 빨리 가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 우주선에서는 시계가 천천히 갑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하루에 약 10km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상대성 이론을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하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이 발전을 하면서 문명도 함께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집니다. 달리라는 사람이 그린 시계가 녹아내린 듯한, 그리고 정지해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은 상대론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극대화시킨 모습에서 상상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은 이렇게 서 있는 막대기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 모습도 앞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을 한꺼번에 그린 그림이 피카소의 입체파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단순히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삶의 의미도 바꾸고 굉장히 그 다양한 그리고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